그러면 이제 이어서 조선시대 지방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지방행정구역은 전국을 8도로 나눕니다.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8도 체제, 우리 북한과 남한에 합쳐서 8도 체제 그대로 지금 조선의 것을 이어받은 겁니다. 자, 8도 아래에 그 아래에 부, 목, 군, 현 이렇게 아래에 지방 하위 행정구역을 두면서 각각 이제 중앙의 정치력을 지방까지 행사하려고 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현재 한반도와 매우 비슷합니다. 자, 지금 현재 한반도가 이 조선의 것을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위에서부터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그다음에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자, 이렇게 총 8개의 도로 이루어졌었다. 그래서 8도였었고요. 자, 8도 아래에는 부목, 군, 현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각 지역의 이제 토지 규모나 아니면 호구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을 큰 곳부터 부, 그 아래 작은 곳으로 목, 군, 현 점점 작아지는 것으로 해서 각각 지방을 편제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현재 광주광역시 아래에 북구 용봉동 이렇게 자,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 아래에 광산구 있고 그다음에 수안동 이렇게 시, 구, 동 이렇게 나뉘죠. 이런 것처럼 우리 도 아래 부, 목, 군, 현이 나눠진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방에 이제 전국을 8도로 나누고 부목, 군현을 설치하고 중앙에서 지방행정구역에 수령을 파견하게 됩니다. 우리 지방을 관할하는 사람이 바로 수령입니다. 중앙에서 파견을 했고요. 해당 지역의 행정, 사법, 군사, 교육을 모두 다 관할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고려시대와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고려와 이 수령도 많이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우리 당시 고려시대에는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지 못했습니다. 군현에 수령을 파견한 군현은 바로 주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령을 파견하지 않은 곳을 속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선에 와서는 각각 모든 지방의 중앙의 권력을 다 지방까지 미치도록 하게끔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고려와 차이점이다. 그래서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수령들의 이름이 각각 있어요. 도에, 8도에 파견한 사람은 바로 관찰사라는 직책으로 수령이 파견되었었고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요. 부에는 부윤, 목에는 목사,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현령. 이렇게 각각 지방에 수령을 파견하였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고려시대랑 비교할 수 있는 것. 우리 고려시대에는 특별행정구역이라고 해서 좀 차별받는, 일반 군현에 비해서는 차별받는 향부곡소라는 지역이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향부곡소를 없애고요. 그것을 군현으로 승격시켜 주었습니다. 이제는 차별받는 특별행정구역은 사라졌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령까지 알아보았고요. 자, 수령 다음에 향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리는 뭐냐? 우리 수령은 중앙에서 파견이 되었다고 했는데, 자, 중앙에서 맨날 살던 사람이 어디 지방 끝털이 내려가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래. 근데 막상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와 봤더니 아는 사람도 없고 이 지역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지방 사회에서 좀 유력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었는데 그러한 지방사회의 토착 세력을 우리는 향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향리들은 수령을 보좌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수령을 보좌해서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자, 고려시대에서는 이제 이러한 향리들이 지방의 세력가였었는데요. 지방에서 어느 정도 세력을 떨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이 향리들이 지방의 실력자가 아니라 단지 수령 밑에서 일하는 관리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위가 지방의 하급 관리 정도 수준으로 내려갔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시 고려시대에는 항상 지방의 세력가들이었었는데
그래서 우리 속현 같은 경우는 이러한 향리들이 지배를 했었다 했었죠. 자, 그런데 조선시대 와서는 모든 군현에 이제 수령들이 파견되다 보니까 이러한 향리들이 이제는 지방하급 관리로 지위가 격화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령과 향리 관계 고려시대와 구분을 해서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군사제도입니다. 자, 조선의 군사제도는 이제 우리가 군역제도와 군사조직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군역제도는 군사적 의무입니다.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국방의 의무라고 있죠. 우리 당시 조선도 군인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사적 의무를 부과했었습니다. 자, 우리 군역의 원칙은 바로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는 모두 다 군역을 부담했어야 됐습니다. 우리 군사적 의무가 부담된 거죠. 자, 그런데 군사적 의무가 무조건 군대에 가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군사적 의무가 시행됐었는데요. 자, 바로 첫 번째가 정병이었습니다. 자, 정병은 우리가 실제로 아는 군인들, 바로 전투훈련을 담당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병이 되어서 군사적 의무를 부담하는 그러한 역할도 있었고요. 자, 이 외에도 보인이라고 해서 다르게 군사적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정병이 된 군인들의 비용을 보충하는 담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병이 된 군인들이 먹고 자고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됐었는데 그러한 것을 보인이 담당했다. 이러한 보인도 군사적 의무를 시행한 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역제도, 즉 군사적 의무는 실제로 싸우는 정병과 이를 보좌하는 보인으로 나눠져 있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누구는 정병하고 누구는 계속 보인하면 차별이 좀 있겠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군사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사 조직은 크게 중앙군과 지방군을 살펴볼 텐데요. 자, 중앙군은 우리 수도인 한양에 5위를 설치하게 되고요. 이 5위는 궁궐 수비와 한양, 수도인 한양을 방위하는 이렇게 두 가지의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에 비해 지방군은 이제 병영과 수영에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파견하였었는데요. 각 지방에 병영과 수영을 설치했어요. 우리 병영은 바로 육군을 담당하는 그러한 관청이었었고요. 자, 수영은 수군을 담당하는 관청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영의 최고 관리자인 병마절도사를 파견했었고요. 자, 수영의 최고 관리자인 수군절도사를 각각 파견해서 우리 육군과 수군을 통솔하게 하면서 우리 지방군이 운영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군사제도 다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군사제도에 이어서 우리 교육제도와 과거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제도와 과거제도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하나로 묶여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조금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교육과 과거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 과거는 중요합니다. 자, 우리 교육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조선의 교육의 목적은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당시 조선은 유교사였었죠. 그래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우리 관리를 양성하기 위한, 우리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관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이제 교육 대상은 어땠냐? 우리 교육 대상은 천민을 제외한 양인 이상은 모두 다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원칙은 이랬는데 우리 사실 일반적인 양인들은 농사 짓고 자신들 먹고 사는데 바빴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양반들의 자제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게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자, 그럼 교육 기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교육 기관 최하위 기관부터 최상위 기관까지 살펴볼 텐데 가장 최하위에 있었던 기관은 바로 서당입니다. 바로 서당. 각 지방에 위치한 고을 곳곳에 위치한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유학의 기초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효경이나 아니면 소학 이런 걸 배우는 유학의 기초 중에 기초를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당을 졸업하면은 이제는 중급 교육기관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우리 당시 중앙에 살던 사람들, 우리 서울 경기에 살던 사람들은 그 서울 경기에 있었던 사부학당에 입학을 했었고요.
자,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서당을 졸업하고 나서 각 지방에 있었던 향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부학당과 향교는 우리 중급 교육기관이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앙과 지방의 명칭이 달랐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 삼아 사부학당은 동서남북 해서 사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부학당과 향교를 졸업하면은 이제 최상위 교육기관인 성균관이 존재했었는데요. 자, 성균관은 서울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으로서 수준 높은 최고급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중앙정치기구 하면서 우리 성균관 배웠었죠? 우리 국가기관에 속해 있는 성균관, 그게 바로 우리 조선의 최고 국립교육기관이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참고로 기술교육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선에서는 기술교육 또한 실시했습니다. 우리 원래 조선의 교육은 유교교육이 원칙이었었는데요. 그 이외에도 기술교육도 필요했기 때문에 기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했었는데요. 자,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외국어. 당시 통역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도 실시했고요. 자, 법학, 의학, 천문학 등과 관련된 각각의 분야별 기술교육을 실시했는데 어디서 실시를 했냐? 교육기관은 어디였냐면 바로 해당 일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우리 지금 병원이, 우리 일반적으로 병원을 예시로 들면은 우리 병원을 가면은 의사들이 우리 병을 고쳐줄 때 병원에 가죠. 자, 그런데 우리 이 병원에서는 이 예비 의사들을 교육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뭐 외국어 같은 경우 보면은 실제로 역관들, 우리 통역하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예비 통역관들이 와서 기술교육을 받는 것이다.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해당 일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교육도 실시했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교육제도 살펴봤는데 이 교육제도와 관련돼 있는 우리 과거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과거제도는 우리 고려의 과거제도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고려랑 비교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 문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과 같은 경우는 우리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었는데요. 자, 근데 우리 교육제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일반 양인들은 주로 많이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실제로 운영은 양반 자제들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문과 시험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험을 보았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수시로 특별 시험을 봐서 실제로 3년은 좀 너무 가혹하죠. 너무 길죠. 그래서 사실은 수시로 특별 시험을 많이 봤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문과는 우리 대표적인 과거 제도를 말하면은 문과부터 말하는 이유가 문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문과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과를 보는 건 문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문과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문관이 되는 길은 매우 복잡했어요. 시험도 여러 번 봤어야 됐는데, 자, 크게 시험을 2번 봤었어야 됩니다. 바로 소과와 대과라는 시험을 합격해야 문관이 될 수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소과, 처음 볼 수 있었던 시험 소과를 우리는 생진과라고 부릅니다. 생진과, 이것을 바로 소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생진과가 생진과인 이유가 바로 이 생진과 시험이 2개로 나뉘어졌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생원과와 진사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앞글자 따서 우리 생원과, 진사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생진과가 2개로 시험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 2개를 다 봤어야 됐냐? 아니에요. 하나만 봤으면 됐었어요. 자, 그래서 생진과에 합격한 사람들은 생원이 되거나 진사가 되었었는데요. 자, 이 생원과 진사는 우리 하급 관리로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문과를 시험 봤었던 이유가 우리 하급 관리 되려고 시험 본 거 아니죠. 우리 조금 더 높은 관직에 오르고자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우리 이 소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높은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대과를 봤어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과가 진정한 문관을 뽑는 시험이다 라고 해서 우리 문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과 구분하기 위해서 소과, 대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과, 마지막 최종 시험인 문과를 합격하게 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상위, 이제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문관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조선 전기에는 이러한 제도 하에서 우리 소과에 합격해야만 이제 문과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순서대로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양반 자제들이 소과 꼭 합격하고 문과, 그러니까 대과 봐야 돼? 라는 이렇게 의문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소과 따로, 대과 따로 운영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살펴보면요. 선생님이 지금 이 그린 이 도표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자, 보면은 교과서 156페이지 있죠. 자, 보면은 처음부터 아예 문과에 대과와 소과를 구분해서 표기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시행이 됐었지만 사실적으로 원칙은 이랬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과 한번 살펴봤고요. 자, 문과는 무관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고려시대와 가장 큰 차이점이죠. 고려시대는 문과가 없었죠. 그래서 고려시대 없었던 무관 선발 시험인 문과가 있었다. 그래서 무관은 한 방에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무관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잡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자, 잡과는 크게 이제 각 종목별로 이제 시험을 봤었는데요. 자, 이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아까 우리 교육하면서 우리 각 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했었다 했었죠. 바로 이 분야들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역과부터 살펴보면요. 자, 역과는 바로 외국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외국어 담당, 기술관, 뭐였겠어요? 바로 역관, 통역관이었겠죠. 그래서 역관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 바로 역과였습니다. 자, 그럼 법학, 우리 법을 공부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법을 집행하는 이제 율과의 시험을 봤었고요. 자, 의학 공부한 사람들은 의과의 시험을 봤었고, 천문학 공부한 사람들은 음양과의 시험을 봤습니다. 이렇게 잡과 같은 경우는 잡과 안에서도 각 분야별, 종목별로 시험을 나눠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이름이 존재했었는데요. 바로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 이렇게 네 가지로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과거 시험에서 하나라도 합격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비로소 기술관이 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과거제도 살펴봤는데 우리 이 과거제도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 방법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관리가 되는 방법은 존재했습니다. 바로 음서와 천거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 방법도 있었는데요. 자, 우리 음서하면 우리 고려시대에 나왔었죠. 우리 고려시대 문벌 귀족들의 유지 수단이었었죠. 자, 그런데 조선시대는 좀 다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우리 고려와 달리 5품이 아니라 2품 이상의 고위 관리 자손만 시험 없이 선발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마저도 관리를 시켜주긴 했지만 과거를 보지 않으면 고위 관리로의 승진은 제한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선 사회는 우리 과거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높은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과거를 봐야 됐었던 그러한 사회가 바로 조선 사회였습니다. 자, 이외에도 우리 천거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바로 3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것도 간단한 시험을 후에 임명을 하는 관리 등용 방법이었었는데요. 자, 이렇게 천거라는 방법도 활용돼서 관리를 등용했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좀 중요한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유교 통치제도가 완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교 통치제도가 완성되었다는 말이 결론은 우리 조선의 통치체제가 이제 정비가 끝났다. 그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의 통치체제 완성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해요. 자, 이렇게 조선의 통치체제가 어느 때 완성이 되냐? 바로 우리 세조와 성종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세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종의 다음 왕이죠. 자, 선생님 설명을 좀 해주면은 우리 세종이 우리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이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세종 다음에 오른 왕이 문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종이 좀 약간 병이 많이
나고 좀 약간 몸이 약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문종의 아들이 매우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단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 나이에 단종이 왕이 오르자 이제 단종 주변에 있었던 이제 세력들, 이제 관리들이 이제 정권을 잡아가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보고 있었던 세조, 당시에 단종의 숙부였습니다. 좀 방계의 자손이었었는데요. 자, 우리 당시 단종의 숙부였던 세조가 이 상황을 별로 탐탁지 않아 하고 자신도 왕이 되고자 하는 야욕도 있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반란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그래서 계유정난으로 단종을 몰아내고요. 그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도 몰아내게 됩니다. 자, 특히 단종을 지키려고 했었던 6명의 신하에서 사육신이라고 있는데 이 사육신을 제거하면서 이제 공고히 세조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세조가 왕이 되고 나서 실시했었던 정책은 자신도 신하들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권 강화책을 실시하는데요. 자, 신하들의 입김이 강했던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시켰고요. 다음 집현전, 우리 세종 때 만들었던 집현전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연 또한 폐지하게 되는데요. 자, 경연이 뭐냐? 우리 경연은 다시 신하들과 왕이 모여서 정책에 대해서 토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신하들이 이제 왕을 가르치는 시간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자, 이런 거 입장에서 왕 입장에서 별로 왕권 강화할 때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았겠죠. 그래서 경연을 폐지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 우리 조선의 통치 체제가 완성이 되어 가는 거고요. 자, 토지 제도도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어 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 세조 때 직전법이라는 토지 제도를 실시하는데요. 자, 원래 우리 토지 제도 우리 조선 초기에 실시했었던 건 과전법이었습니다. 우리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요. 자, 과전법의 좀 간단한 내용은 우리가 전직 관료 그리고 현직 관료 둘 다에게 그 땅에 대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주는 게 바로 과전법이었어요. 자, 그 땅에 대한 세금을 거둘 권리를 바로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직 관리에도 계속 이러한 땅에 대한 권리를 주다 보니까 이제는 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조 때 직전법이라는 것을 실시해서 과전법을 없애고 이제는 현직 관료, 이제 진짜 지금 현재 관리들에게만 그 땅에 대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즉 수조권을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어느 정도 토지 제도도 완성되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유교 통치 제도를 정비를 이제 완벽히 끝내기 위해서 우리 법전을 편찬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우리 조선 통치의 근간이 되는 법전이었는데요. 이 경국대전의 편찬을 우리 세조 때 시작을 해서 우리 다음에 이어질 성종 때 이제 경국대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종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 성종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유교 통치 제도가 어느 정도 완성을 겪게 됩니다. 자, 우리 집현전이 우리 세조 때 사라졌었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기구라고 인식을 해서 우리 이제 성종 때 홍문관이라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면서 집현전을 계승시키게 됩니다. 우리 홍문관 어디서 많이 배웠었죠? 우리 이 저번 강의 때 우리 3사의 하나였었죠. 그 3사의 하나인 홍문관을 우리 성종 때 설치하면서 우리 유교 조선의 통치 체제가 완성되어 가게 됩니다. 자, 우리 경국대전 아까 언급했죠. 경국대전이 완성하면서 왕조의 통치 방향과 정치 이념, 무슨 이념? 그렇죠. 유교 이념이 정립되어야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선은 유교사였기 때문에 당시 유교에서는 매우 의식, 의례 이런 거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례 또한 정비를 해서 국가에서 국조오례의라는 의례서를 편찬을 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예법은 이런 거다. 이런 것을 좀 편찬을 해서 우리 어느 정도 이제 조선이 통치체제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조선 통치체제 정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